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준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제도적 변화가 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여건 완화,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지원 제도가 좀 강화가 되는 한편 또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올해는 내 집 마련에 나서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들 저희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죠. 방송 보시다가 해결되지 않는 고민 있으시거나 답답함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이제는 화요일의 남자죠. 그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요일의 남자가 아니라 이제는 화요일의 남자, 화남 박성일 팀장입니다. 새해 제가 첫 출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날이 춥다고 합니다. 감기 유의하시고 특히나 A형 독감 유행이라고 하니까 감기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 화남 이 두 글자 있으니까 뭔가 호 같아요. 이름 앞에. 앞으로 그렇게 쓰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팀장님과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너무 춥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 감기 유행이더라고요. 건강 꼭 유의하시면서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따뜻한 티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 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화남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투자 안 하거나 부동산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화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용산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천지개벽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회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1억 원에서부터 3억 원대까지 투자처를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장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5천만 원대가 소액 투자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억 원대 정도는 되어야 소액 투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투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내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세미나에서 딱 짚어줄 테니까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도 밝았지만 또 바뀐 해 연도별로 또 변화되는 제도들 부동산 관련해서 변화되는 제도들이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석하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본격적으로 문 그럼 활짝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이제 변화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귀가 쫑긋하고 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과연 내가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제도에서는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가장 궁금해하실 것들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전망이라고 할 게 딱히 없습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 전문가분들께서도 전망을 해주셨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전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동산 시장 예측 하셨던 부분들은 체크는 하셨을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제 제도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빼놓고요. 실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를까 내릴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올해 오를 거야. 아니면은 아니야. 올해는 오를 수가 없어. 내릴 거야. 아니야.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거야. 다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건 모두 똑같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오를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절대 오를 수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끝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빈집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오를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관한 그러니까 인구 소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리나라 전도입니다. 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색과 하얀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처럼 보이십니까? 딱 봐도 뭐 동쪽이나 남쪽에 밀집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표시해 놓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행정안전부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구의 감소가 예정될 지역이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할 정도로 인구 감소가 될 것 같다라고 예측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대부분 그리고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예정돼 있고 여기는 지방 소멸까지도 우려가 된다라고 예측한 곳들입니다. 이 인구 감소의 지역의 지정은 총 89곳이 되어 있는데요. 228곳이 대한민국의 시군구를 나눈 것이죠. 이 중에서 89군데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이것은 2021년 10월에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벌써 3년 반 가까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3년 반이 다 돼가고 있는데 89곳 중에서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점점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수 지표 8개를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이라고 해서 이거는 해마다 증감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0년 그리고 5년 이 두 가지의 연평균의 인구 증감률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증감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봤을 때 이 증감이 특히나 감소가 굉장히 심한 지역들 아니면 계속해서 감소가 될 지역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 얘네가 위험하다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인구 밀도도 마찬가지로 면적 대비 인구가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면적 대비 인구 밀도가 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으면 거기도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겠죠. 청년의 순 이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 그러니까 뭐 19세부터 34세까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19살부터 34살까지가 이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 이동률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주간 인구, 뭐 고령화 비율, 얼마만큼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사느냐, 그리고 유소년 비율, 얼마만큼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느냐, 그리고 조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항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7월 1일 기준으로 얼마만큼 살고 있는지 인구를 확인했을 때 출생률은 얼마만큼 되는데요. 그걸 따져보는 거죠. 출생률 자체는 지금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명이 되지 않은데 이 출생률마저도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고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 자립도. 그 시군구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로 되느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방들 같은 경우에는 소멸 가능성이 자립도가 떨어지게 될 경우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것은 서울에만 일단 한정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기준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기준은 서울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서울은 집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서울은 집이 많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서울 인구 감소로 빈집이 많이 생기고 집값도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이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서울의 인구 그리고 집값에 대해서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핵심은 서울 인구가 934만 명이에요. 지금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10월 달 같은 경우 작년 10월 기준으로 933만 명이었어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인구 주는 거는 기정사실한데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고 대한민국의 인구수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떻죠? 384만 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 안에 384만 호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414만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가구 수는 414만 가구인데 집은 384만 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집이 부족하죠. 근데 이 집이 계속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맞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100% 기준이라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에 크게 못 미칩니다. 9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울은 집이 부족하게 많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유효하겠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의 인구를 보시면요. 1000만이었던 인구가 2014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2015년에 1000만 딱 찍고 나서 그 이후에 16년부터 1000만이 깨졌습니다. 990만, 980만, 그리고 2023년도에는 938만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를 더 살펴보시다 보면 제가 밑에다가 경기도와 인천을 넣어놨는데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가 어떻게 증가됐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서울은 줄고 있는데 경기도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늘다가 어느 순간 한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서울과 수도권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집값이 너무 비싸졌어요. 이 집값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집값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됐건 살아야 되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 감소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줄고 있는 게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도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 특히나 아래쪽 지방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 감소세입니다. 다 감소세인 상황에서 과연 공급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공급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어떤 데는 집값이 오르고 어떤 데는 집값이 그대로일 거고 어떤 곳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울의 공급 부족이라고 제가 대제목을 달아놨습니다. 본격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사실 서울이 공급이 부족하면 집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공급이 더 부족해진다?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경제 원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이 부족했을 때 수요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면 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2024년도까지는 괜찮았어요. 적정 수준이었는데 2025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25년까지는 그래도 만대짜리를 유지를 하는데 26년도와 27년도는 만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 말인즉슨은요. 원래 내가 그래도 한 20%, 10%에서 20% 정도 부족했던 그런 공급량이 점점 가면 갈수록 5분의 1 토막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까 공급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공급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 거겠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해지면요. 전세와 월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전세, 월세 그 금액의 증가가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들을 살펴보자면은 뭐 어떤 데는 계속해서 부족했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도 있고 어떤 데는 과잉인 상태에서 적정해서 부족한 수준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신다면 과잉과 부족, 적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따져보셔가지고 지금 미분양인 상황, 뭐 대구라든지 아니면 전라도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양 사태가 해결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 언제쯤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따져봤을 때 가격이 이때쯤에 오르겠구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전월세까지도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을 멈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상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입주 물량은 나오고 있고 공급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테지만 과연 이 상방 압력을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앞서서 전세, 월세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월세 같은 경우에는 22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도 폭은 월세보다는 좀 낮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입니다. 전세가율을 가장 많이 보시는 이유가 갭 투자 때문이에요.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매매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과 그리고 매매가, 전세가 등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뭐 단순히 가격이라고 보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수라고 생각했을 때 매매와 전세가가 이렇게 지수가 왔다 갔다 했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에 그 생선가시처럼 돼 있는 것이 전세가율입니다. 최고 거의 한 80%, 75%까지 육박을 했었네요. 75%까지 육박했던 전세가율이 2017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낮아지더니 지금까지 대략 40%에서 50%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매매가와 전세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초록색이 전세가고 빨간색이 매매가입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을 점점 좁혔어요. 좁히고 나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그래서 집값이 언제 오르는데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잖아요. 언제 집값이 떨어지고 언제 집값이 오르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언제 올랐는지를 좀 따져보자고요. 상승장을 보통 보면은 보통 뭐 이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작은 상승장부터 대폭 큰 상승장까지 계속해서 오르내리고 있는 곳들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매매가 전세가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이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정한 곳에서 엄청 좁아졌고 특정한 곳에서 엄청 좁아졌고 그리고 다시 넓어졌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살펴보시면 하락장에서는 가파르게 폭이 넓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장이 올 때는 점점 좁아지는 영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벌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시 폭이 좁혀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세가가 올라갔을 때 매매가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뭐 대폭 내려갈 일은 사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폭이 점차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도 집값이 어느 정도 변함이 있겠구나, 변화가 생기겠구나 하는 걸 살펴보실 수 있겠죠. 전세가율 말씀드리니까 계속 이어서 나가보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잠실의 한 아파트, 뭐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왕십리 아파트입니다.
왕십리 아파트,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노도강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세 가지를 다 살펴보자고요. 가장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왕십리입니다. 왕십리. 왕십리가 평균 62.2%의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57.6%의 평균가를 하고 있는데 그 그래프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자면 전세가율이 평균 57에서 60%대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인즉슨 평균 전세가율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본다면 매매가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혹여나 머무른다고 할지라도 전세가 일단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거의 60%, 70%, 많게는 80%에 육박하는 시기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아래에 있는 전세가율이 점점 좁아지면서 격차가 줄어듭니다.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전세 살고 있다가 매매가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럼 난 더 이상 전세 살지 않으래.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집 사서 여기 거주해도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시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폭이 좁아졌을 때 매수 심리의 영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게 어떤 시기냐면요. 2026년도 이후에 공급 부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세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 폭이 줄어들었을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하셨더라도 지금 잊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다시금 예측하기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전세가나 월세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을 내어보자면요. 대도시의 집중 현상,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매매가가 높을 겁니다. 특히나 아파트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파트도 상관없고 빌라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급지의 빌라, 중상급지의 빌라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도시 집중 현상은 지금 시기뿐만이 아닙니다. 20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2100년대까지도 이거는 점점 벌어져서요. 나중에는 어떤 다른 지방과 비교했을 때 집값이 거의 100배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 안에서도요. 양극화 현상이 가중돼 있는 상태여서 하급지와 상급지의 아파트와 빌라로 따져봤을 때 거의 60배, 7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곳들도 있거든요. 고급 빌라로만 따지면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실거주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꼭 살펴보셔야 되겠고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즘 탄핵 정국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혹여나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뭐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가 똘똘한 한 채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를 규제를 할 진보 정권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할 가능성이요. 이러한 것들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규제가 다시 강화되게 되면 그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얼죽신, 신축이라고 하면 보통 통상 5년 정도 이내 된 아파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얼죽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세대 아파트에서 4.5세대, 5세대 아파트로 넘어가는 시점인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향후 30년, 40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새 집 들어가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여기를 찾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청약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신축을 보실 거기 때문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매매가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나는 매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물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매매가의 상방 압력은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단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 27년, 향후 203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소유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부동산에서 내가 직접 거주해야 되는 건물은요, 물건은 무조건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예산 가용한 범위 내에서 당장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은 언제가 가장 싼가요?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것도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또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살아야 될 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리하지 마세요. 영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영끌 자체는 위험한 겁니다.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다 똑같은데 부동산은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영끌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던 시절은 다소 지났습니다. 다만 지역과 그리고 물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니면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교통 편의시설,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들어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 개발이 준행 중인 곳이나 아니면 예정된 곳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인프라를 찾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마곡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하철역 딸랑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이제 뭐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이게 변하는 게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기존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그 지하철역만을 위해서 거기에 살고 계셨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교통 편의 시설이 확충될 곳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곳, 뭐 마트가 됐다거나 병원이 됐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역이 됐다거나 버스 정류장이 됐다거나 터미널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 내가 살아야 내 삶의 질도 올라가고요.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지역은 좋은 곳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은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타인이 봤을 때 이 지역은 정말 좋은 곳이지. 이 지역 들어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진짜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넣어놓은 것이 향후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곳. 그러니까 지방은 제외입니다. 지방은 제외고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 보셨을 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가지고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존의 뉴타운이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곧 있으면 입주가 서서히 시작되는 곳들이 있죠. 이런 곳들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이미 올라 있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마지막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급지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인즉슨은요. 원래 하급지나 중하급지였던 지역들이 곧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들이 형성이 되고 촌이 형성이 되면서 급지의 상향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성북계 장이 뉴타운이라도 그렇고요. 뭐 그 밖의 지역들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마포가 상급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그런 뉴타운들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인프라가 갖춰지고 사람들이 몰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상급지로서의 변모가 이루어졌던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집만 지어서는 급지의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된 곳들을 살펴보신다면 급지의 상향 가능성, 하급지도 중급지가 될 수 있고요. 중급지도 중상급지, 상급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해 꼼꼼히 살펴보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하는 우리나라 인구 수와 서울 공급 부족 현상 짚어주시면서 이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뭐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형태, 전월세, 매매 등에 어떤 영향을 또 끼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좀 어느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한 힌트까지 또 더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좀 자세한 이야기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석해 보시면 좋을 자리가 있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 오후 2시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5년 부동산 계획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또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봐야겠죠. 저희 상담 나누는 동안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19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중랑구 중화동과 상봉동 재개발 지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가 향후 전망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중랑구도 개발 계획이 좀 많이 잡혀있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안에서 천지개벽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중랑구를 중량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어르신들 중에서는 중랑구를 중량구라고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냥 잘 모르시는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난 방송 때 제가 중랑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걸 보시고 문자 상담을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랑에서 거의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역은 정말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화상봉동을 보셨다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중랑구에 대한 개발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중랑구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 천지개벽할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용산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는 재건축 재개발 백화점입니다라는 워딩을 썼었는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백화점입니다.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백화점이 아니라요. 고급 백화점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압구정의 갤러리아나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것처럼 굉장히 수준 높은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볼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중화상봉동 권역이 어디냐면요. 이 권역입니다. 이 권역. 중랑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대충 그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랑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면목동이 아래에 있고 신내동이 위쪽에 있거든요. 묵동도 끝단에 있고요. 근데 이런 지역들 사이에서 중화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중화동과 상봉동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서울 중심지, CBD나 YBD, GBD라고 하는 중심 업무 지구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화동 권역 같은 경우에는 중화 한신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권역으로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이 중화1동, 왼쪽이 중화2동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상봉1동, 그리고 아래쪽이 상봉2동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중화동, 상봉동 둘 다 좋습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곳이 어디냐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화동보다는 상봉동이 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화역 같은 경우에는 중화동에 위치해 있는데 중화역이 그냥 하나만 있는 한 호선, 그러니까 7호선, 강남까지 접근할 수 있는 7호선이 단선만 있는 거고요.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쿼드라플 이상으로 아파트 역세권, 그러니까 한 6개, 7개 노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이 깔려 있다. 앞으로도 깔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봉동이 더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지도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가 SK 리버센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될 곳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재개발이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주민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아파트가 거의 1000세대 넘는 규모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윗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 위쪽은 모아타운 지정돼 있고 여기 중화 이동 같은 경우에는 태릉시장이 있는데 이 태릉시장 그 길 사이에 왼쪽 오른쪽 둘 다 재개발이 이루어질 곳들이에요. 특히나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획도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이 지역을 확인을 하셨고 실제로 여기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중화 5구역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이걸 다 지워드리겠습니다. 중화 5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 재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1,600세대. 아까 이거 설명드리자면 여기 3,000세대, 여기 2,000세대 모아타운입니다. 그 여기 1,000세대, 여기 1,000세대. 그 여기 옆에도 모아타운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1,600세대로 되어 있지만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 이 망우역이 있거든요. 이 망우역 같은 경우에도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더샵 퍼스트월드라고 하는 999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게 되고 이 건너편에 이마트가 원래 있었는데 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공공주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랫단 같은 경우에도 상봉 13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하는 거죠. 그 밖에도 망호동에서도 계속해서 모아타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그냥 다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GTX-B도 들어오죠. 그리고 경전철도 들어오게 됩니다. 면목선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 아랫단 같은 경우에는 면목동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은 중화상봉동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뉘거든요. 왼쪽이 중화동이고 오른쪽이 상봉동인데 내가 상봉동에 살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봉동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면 상봉동에 가시고 중화동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이 가깝습니다. 중랑천 가깝고 그리고 중랑역과 가까워서 그 CBD하고의 연결성, 그러니까 종로 을지로하고의 연결성이 좀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지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셔도 무방하나 투자를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실거주 겸 나중에 향후의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이 망우역 쪽에 있는 상봉동 쪽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지도와 함께 이제 뭐 각 그 지역의 특징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문의 주신 시청자님의 뭐 니즈나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팀장님의 의견으로는 상봉동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공부해 보신 다음에 충분히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문자로 이어갈게요. 6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산타운 아파트와 금호 두산 아파트 30평형대로 두 곳을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를 위해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디가 더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 두 곳 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 유명한 데가 아닐까 싶은데요. 팀장님의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도와주시죠.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곳 다 입지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찾는 아파트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임장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임장을 다니시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5,000세대 이상급의 매머드 단지입니다. 그리고 금호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거든요. 근데 지도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는 성동구고요. 여기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신당동이냐 아니면 금호동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과연 내가 어디가 더 좋을 것이냐를 따져보실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버티고개 쪽보다는 금호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좀 오래됐고 여기도 좀 오래됐죠. 둘 다 이제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이니까. 남산타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릉지에 위치해 있고 금호두산 같은 경우에도 구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둘 다 다리가 튼튼해질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둘 다 주차 대수는 독인 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한 대도 안 되는 주차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은 똑같이 유별나게 많은데 일단 살기 좋은 곳은 남산타운 아파트가 좋다고 해요. 왜? 공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남산자락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산맥들이나 그리고 거기 주변에 뭐 나무가 많고 숲이 많다 보니까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곳인데 단점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 강남과 그리고 종로 을지로 일대까지의 업무지구 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환승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금호동 같은 경우에는 20분이면 가거든요. 20분에서 뭐 넉넉 잡아 30분 정도면 종로을지로나 강남권역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환승 없이도요. 그러니까 이 6호선과 3호선의 장단점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잘 비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게 남산타운 아파트하고 금호두산 아파트하고 가격대가 되게 비슷해요. 이 터널 하나 차이로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이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남산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잠깐 멈춰 있는 상태고요. 금호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재건축으로 선회를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금호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세대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임대 세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역세권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역세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사업성은 금호두산이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임대 세대가 40% 비율이라서 5천 세대에서 40% 비율이면은 2천 세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임대 세대가 이쪽에 몰려 있어요. 이쪽에 몰려 있는데 2천 세대가 빠지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3천 세대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뛰어날지 뛰어나지 않을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허물고 짓는 재건축하고는 사업성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그 평당 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건축, 그러니까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 더 높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착각하시는 게 수평 증축이 있고 수직 증축이 있는데 이 수평 증축, 수직 증축 중에서 수직 증축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 수평 증축이라 그래서 남는 땅 가지고 더 증축을 한단 말이죠. 이런 증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따져봤을 때 남산타운 아파트는 조금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금호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더 높은, 그러니까 더 많은 세대수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보다는 사업성이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특히나 연식이 금호두산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금호두산이 조금 낮은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시세를 한번 살펴보셔서 과연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구나. 실제로 임장도 한번 나가보시고 만약에 임장 나가셔서 마음이 정 굳혀지지 않으셔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예, 입지는 뭐 두 곳 다 정말 훌륭하지만 중심 업무 지구로 이동으로는 금호동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남산타운은 뭐 리모델링, 금호는 재건축을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 부분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살펴보신 다음에 현명한 선택 꼭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2번과 샵 3989 번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991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릉동에 있는 공릉 3단지 라이프 아파트 13평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처분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전문가님 의견을 엽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부동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죠, 팀장님?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도 큰 고민이실 것 같은데 공릉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공릉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핫했던 단지 어디인가요? 광운대 역세권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여기 서울원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그 HDC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그 현산에서 여기를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처럼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뭘 짓느냐? 아파트 짓죠. 그리고 본사 이전뿐만 아니라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도 다 확충할 예정인데 이 단지, 이 지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름은 광운대역이지만 곧 있으면 용산역처럼 변모할 곳이에요. 그러면 수혜를 직접적으로 이 미미삼이라고 하는 월계동의 아파트들이 수혜를 받고 이 아랫단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아파트가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이쪽 넘어서 월계동 단지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건너편 단지인 이 공릉 라이프 3단지 아파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몇 개 노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5개의 노선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곧 있으면. 5개의 노선. 죄송합니다. 5개의 노선이 아니겠죠. 5개 노선이 아니고 4개 노선이 들어간다고 치면 3단지 아파트에서 지금 광운대역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뭐 빠르면 15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마 직접 걸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쪽 한총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실 텐데 나중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약속한 게 있고 지금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장 이 한청교를 넓혀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공약이었습니다. 이 지역구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치인은 어떻게 되죠? 신뢰를 잃겠죠. 다음 선거 때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약 지키기 위해서 여기 넓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 공릉역 주변에 역세권 사업 진행 중에 있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진행되고 있어서 여기서도 거의 한 500세대 조금 안 되는 주택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 하나, 라이프 3단지만 유일하게 얻는 것 하나가 뭐냐면 공릉역 역세권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서울시에서 얘기한 거예요.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이프 3단지 아파트가 아직까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원래 이게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게 고점인데 지금 아마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왔을 거예요. 억개 정도 수준밖에 못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3억대일 거거든요. 3억대 초반일 겁니다. 그 고점 자체가 얼마였냐면요. 4억대 뭐 중반까지 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고점 분명히 옵니다. 공릉동 같은 경우에도요. 이 고점이 안 올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절이시라면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3억대에서 4억대, 많게는 5억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평당가로 치면은 아마 2천만 원대 후반인 걸 거예요. 지금 파시면. 저는 이거 3천만 원 그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에 수변공원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서울원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도보권까지 갖춰지게 된다라 그러면 저는 여기 지금의 수준으로 파신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는 후회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치가 기대되는 곳이니까요. 만약에 계획이 더 좋은 곳으로 같이 합쳐가지고 이동하시게 된다라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극구 반대.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공릉역 역세권 아파트 중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가능성이 만약에 높다면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 또 세미나 참석 많이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 목요일 날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문의사항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